세상 친절한 철학사서 8강의 세 번째 마지막 부분입니다. 헬레니즘 시대 철학 중에서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회의주의입니다. 회의주의는 진짜 그런 거야? 정말 그래?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회의주의입니다. 여기서 중심이 되는 인물은 퓨이론, 그리고 나중에 아카데미아 학파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예전에도 회의주의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피스트의 고르기아스. 소피스트 중에서 고르기아스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은 뭐라고 한 걸로 유명하냐면 아무것도 없다. 있다 해도 알 수 없다. 알 수 있어도 남에게 전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걸로 유명합니다. 진리의 인식 가능성 자체를 아예 부정한다는 점에서 부정적 회의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럼 그런 거 말고 긍정적 회의주의도 있냐? 네, 있습니다. 긍정적 회의주의라고 하기보다는 방법적 회의 혹은 방법론적 회의,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진짜 참된 것을 찾아가기 위해서 계속 그게 맞아? 그게 맞아? 그게 맞아? 하고 꼬치꼬치 따지고 들어간다는 뜻이죠. 헬레니즘 시기의 회의주의는 진리의 인식 가능성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현실에서 진리에 다다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고르기아스처럼 진리가 아예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정적 회의주의는 아닙니다. 회의주의의 어원은 원래는 그리스어 스캡시스인데요. 스캡시스는 잘 따지고 조사해 본다는 뜻입니다. 그게 정말 맞는 건가? 를 잘 따지고 조사해 본다는 뜻이죠. 우리말로 뭐가 제일 여기에 맞느냐 하면 고고학적 탐구를 통해서 뼈가 발견되었어. 잘 조사해서 이게 동물의 뼈인지 사람 뼈인지 혹은 사람의 뼈라면 기원전 몇 세기인지 아니면 최근 건지 뭐 이런 걸 알아낸다든지 아니면 뺑소니 현장에서 자동차 바퀴 자국을 보고 아 어느 방향으로 도망갔구나 어떤 차가 와서 치웠겠구나 이런 걸 알아낸다든지 주어진 증거를 보고 면밀히 따져서 탐구해보는 과정이 바로 스캡시스입니다. 헬레니즘 시대의 회의주의자들은 체계적인 방법론으로 진리를 탐구한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스캡시스를 하는 그런 회의주의자다. 그러니까 진리가 없다. 그래서 알 수도 없어. 뭐 이렇게 다 틀렸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면밀히 탐구해가는 그러한 탐구자들이다. 이런 용어로 자부심에 가득 차서 스캡시스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것이죠. 이들은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도 맹렬하게 비난을 했는데요. 참된 진리인지 아닌지 잘 따져보지도 않고 성급하게 탐구를 멈추고 덕이 어떠네, 쾌락이 어떠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봐서 이들은 진정한 탐구자가 아니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스토아와 에피쿠로스 학파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반발이 거셌고요. 이 사람들은 이웃 학파와 많은 논쟁을 주고받습니다. 스승이 시작한 논쟁을 제자들이 서로 이어받으면서 한 200여 년간 논쟁을 벌이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모든 논쟁을 일으켰던 그 회의주의의 창시자가 이름이 바로 퓨이론입니다. 여기 퓨라고 썼는데 윕실론의 그 음가를 살리느라고 이렇게 썼는데 피론 이렇게 되어 있는 책들도 많은데 같은 인물입니다. 퓨이론은 기원전 360년 펠로폰네소스 반도 북서쪽에 있는 엘리스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여러분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는데 어딘지 잘 모르시는 분도 많죠. 펠로폰네소스 전쟁도 있죠.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싸웠던 펠로폰네소스 반도 엘리스 어딘지 잠깐 보고 가실까요? 여기 빨간 동그라미로 친 이 부분이 엘리스입니다. 분홍색 여기 있는 부분이 아테네, 퓨이론이 태어난 곳은 엘리스. 펠로폰네소스 반도는 이 부분입니다. 손바닥 모양 같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요. 여기가 엄지손가락, 둘째, 셋째, 넷째, 여기가 새끼손가락. 그래서 이 손바닥 모양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섬처럼 보이지만 이 부분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반도입니다. 반도. 그래서 여기를 펠로폰네소스 반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플라톤이 죽었을 때 13세 정도 된 소년이었고요. 아테네에서 공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약간 비주류의 느낌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뒤에 가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모크리토스 학파에 속했던 아낙사르코스에게서 철학을 배웠고요. 고전시대 주류 철학과는 좀 거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동방원정 때 스승과 함께 원정 대열에 참여합니다. 이 동방원정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가서 전쟁하고 잠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10년에 걸친 대장정이고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일단 군대가 따라갔을 거고요. 또 왕의 호위병들 따라갔을 거고요. 왕의 시중을 드는 사람, 또 그 사람들의 뭐 밥을 해주는 사람, 또 시중을 드는 사람 많이 따라갔겠죠. 그리고 이렇게 멀리까지 가려면 많은 인원이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산적대, 도적대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많은 인원이 이동하려면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겠죠. 그래서 개인들은 함부로 이런 먼 길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왕의 원정에 그래서 너도 나도 참여를 하고 싶어 했던 것이죠. 1순위로 참여하고 싶었던 사람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업가들, 장사꾼들 이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먼 곳에 가서 물론 전쟁도 하지만 그냥 평화롭게 조약을 맺고 우리에게 조공을 바쳐라 뭐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무역도 할 수 있고요. 거기에서 나는 특산품을 사다가 고향에 와서 팔면 큰 돈을 만지게도 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사꾼들은 이러한 먼 원정길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자기 돈을 내서라도 여기에 참여하고 싶죠. 혼자 갈 때보다는 안전이 보장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런 퓨론과 같은 학자들은 다른 지역의 문물과 학문과 이런 정신세계도 접하고 싶은 사람들도 많이 이런 원정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뭐 전쟁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국가 원수가 다른 나라를 방문하게 되면 수행단이 많이 따라가죠. 뭐 100명, 200명 이렇게 따라가는데 뭐 기자도 있지만 그 중에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끼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사업을 외국에서 시작하기도 하고 문화사절단도 가고 그렇게 되겠죠.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10년에 걸친 동방 원정에 따라다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 중에 퓨론이 스승과 함께 참여했던 것이죠. 그래서 10여 년 동안 동방의 여러 곳을 두루 다닙니다. 인도의 나체 수도승, 이 나체 수도승이라는 것은 옷 한 벌도 가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청빈을 실천하는 수도승들입니다. 물론 먹을 것은 다 구걸해서 먹고요. 자이나교 같은 사람들일까요? 벌레 하나도 밟아 죽이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다니느라고 이 사람들은 그 빗자루 하나만, 개인 소유 자산이라고는 빗자루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길을 걸어갈 때 자기 앞에 벌레가 있으면 이렇게 치우려고, 왜냐하면 벌레조차 밟아 죽이는 게 살생이니까요. 살생을 하지 않고 청빈하게 살아가는 이런 수도승들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불교 승려, 중국의 노장 사상가도 만났다고 합니다. 사물의 이치와 무위의 실천, 무위라고 하니까 벌써 노장 사상과 확 연결이 되죠. 영혼의 평온함을 얻는 방법, 이게 불교식으로 말하는 어떤 참선 방법, 집착을 내려놓는 방법, 뭐 이런 것까지도 배웠다고 합니다. 나중에 퓨론이 고향에 돌아와서요, 제자들에게 철학을 가르쳤는데 제자가 아주 많았다고 해요. 그 중에 티몬, 플리우스 사람 티몬이 유명합니다. 퓨론은 글을 쓰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일부러 안 썼을 것 같습니다. 왜? 확실해야 글을 쓰겠죠. 그런데 퓨론은 모든 것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진짜 맞나?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정말 맞아?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제 회의를 하다 보니까 확실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쓰지 못하고 아마 돌아가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 퓨론은 글을 쓰지 않았고요. 티몬이 스승의 가르침을 기록하여 책을 좀 썼지만 소실되고 나중에 다른 곳에 인용되어서 좀 전해집니다. 그 내용 한번 보시죠. 행복하려는 사람은 세 가지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 사물의 본성은 무엇인가? 이건 모든 철학자, 모든 학자들이 다 같이 던진 질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특이해요. 이렇게 해서 이게 비주류의 철학이라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질문은 우리는 어떻게 사물의 본성을 알 수 있는가? 어떻게 똑바로 사물의 본성에 접근할 수 있나? 감각이냐? 아니면 이성이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대뜸 뭘 물어보냐면 우리는 그 사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돼? 이렇게 물어봅니다. 태도를 물어봅니다. 인식이 아니고요. 세 번째, 그런 태도를 가졌을 때 어떤 장점이 있지? 이거를 물어봅니다. 나한테 오는 유익함이 뭐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한테 유익함을 가져오게 되는 태도, 그거를 선택해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물은 하나를 구별할 수도 측정할 수도 규정할 수도 없다. 이렇게 퓨론이 분명히 밝혔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지각이나 믿음은 참도 거짓도 아니다. 우리는 지각에 의존하지 말아야 되고 믿음도 갖지 말아야 한다. 한쪽으로 쏠리지 말고 동요하지도 말아야 한다. 이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 얻는 유익한 장점은 무엇이냐? 첫째, 주장을 안 하는 것. 아파시아. 주장을 안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근심에서 벗어나 아타락시아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동요하지 않게 된다.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어떠한 사물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태도를 가지면 아타락시아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앞서의 세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사물이 본성상 무엇이냐? 여러분, 사물의 본성을 어떻게 알게 되죠? 아까 제가 귤 얘기했는데 귤에 대해서 어떻게 알면 됩니까? 귤을 갖다가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쪼개서 냄새도 맡아보고 먹어보고 만져보고
귤에서 소리가 나진 않지만 소리도 들어보고 네. 이렇게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물은 1차적으로 감각을 통해 알려진다. 요건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도 동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퓨로는 감각이 정말 정확해? 이렇게 물어봅니다. 회의주의자답게. 진짜야? 감각이 우리에게 실체를 알려준다는 게 사실이야? 이걸 물어봅니다. 어떤 사물을 봤는데 색이 노랗고 맛은 달달한데 끈적끈적합니다. 뭘까요? 꿀? 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꿀 비슷한 올리고당일 수도 있고요. 조청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꿀이라고 확신하냐 너는. 그게 노랗고 달달하고 끈적끈적한 게 뭐 꿀 말고도 있을 텐데, 아니면 꿀 비슷한 가짜 꿀, 마음씨 나쁜 장사꾼이 설탕을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서 꿀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아? 감각만 가지고 사물을 알 수 있나? 감각적 인식의 한계를 지적하는 대목입니다. 지각은 불확실할 때가 많습니다. 코감기에 걸리면 냄새가 이상하게 맡아지고요. 똑같은 색깔인데 태양에서 봤을 때랑 횃불에서 봤을 때랑 달라요. 그러니까 또 사람마다도 색깔을 또 다르게 보기도 하고요. 시력에 따라서 사물이 다르게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서 같은 것에 대한 지각이 다르죠. 어떤 사고 현장을 목격했는데 5명인데 5명의 진술이 조금씩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소재로 한 일본 영화, 유명한 영화도 있죠. 지각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퓨론에 따르면 지각된 것으로서의 대상, 즉 내게 나타난 대상과 실제하는 사물 자체의 일치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명제는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것은 근대 철학에서 똑같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칸트에서 그리고 후설에게서도 이 아이디어의 단초가 등장합니다. 칸트는 사물 자체가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은 우리의 감성을 촉발해서 우리의 감성의 시간과 공간의 틀 안에서 우리가 사물을 감각으로 받아들이지만 그건 우리가 받아들인 것일 뿐, 사물 자체 thing an sich, thing itself, 그것 자체는 우리가 영원히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실제하는 사물과 우리에게 나타난 대상이 일치하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이미 벌써 퓨론이 헬레니즘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기원전에. 사물은 하나같이 구별할 수도 측정할 수도 규정할 수도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의 지각 행위나 믿음은 참이라고 할 수도 없고 거짓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게 퓨론의 생각입니다. 감각적 지각이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사물에 대해서 내리는 판단은 참이라고 할 수도 없고 거짓이라고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판단을 유보해야 된다. 내 말이 맞아 혹은 내 말이 틀려 라는 이런 판단을 내리지 말고 일단 판단을 유보하라는 것입니다. 사물을 눈으로 보고 감각으로 접촉해도 그걸 직접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물의 본성은 우리의 감각만으로는 지각할 수 없기 때문에 퓨론은 사물에 대해서 판단 자체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내게 나타난 모습에서 이게 꿀처럼 보인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건 틀림없이 꿀이야 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나에게 꿀처럼 보인다, 이 진술은 참이지만 이건 꿀이다 라는 진술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각에 의존하지 말고 어떤 판단을 섣불리 내리지 말고 동요하지 말아라. 이게 퓨론의 권고사항입니다. 이런 자세를 앞에 인용문에서 주장하지 않는 것, 아파시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을 판단 유보 혹은 판단 중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어로 에포케입니다. 괄호를 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에포케라는 말은 후설의 현상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방법 개념이 되고 있죠. 사물 자체의 본성을 알 수 없으니까 섣불리 판단을 내리지 말고 판단을 유보한 상태에서 그럼 가만히 있으라는 건가? 가만히 있지 말고 탐구를 끊임없이 이어가서 확실한 부분을 조금씩 넓혀갈 수는 있다. 그런데 확실하다 아니다는 판단은 유보를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퓨론에 대해서 재미있는 일화가 많이 전해지는데요. 대부분 모두 판단 유보와 관련이 있습니다. 길을 걸어갈 때 달려오는 마차, 사나운 개 이런 거 안 피했다고 해요. 왜? 저기서 마차가 빠르게 달려온다는 판단을 내려야 피할 건데 판단을 아예 안 내립니다. 위험하죠.
그럼 제자들이 어이구 스승님 하고 이렇게 옮겨놓고, 사나운 개가 오는데도 그냥 막 걸어갑니다. 그럼 어이구 스승님 하고 옮겨놓고요. 뭐 이렇게 했다는 여러 가지 일화가 전해집니다. 일체 판단을 유보하는 삶을 실천했던 것이죠.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우를 만난 적이 있다고 해요. 거기에 탄 모든 사람들과 제자들이 다 같이 불안해하는데, 거기에 타고 있던 돼지가 있었나 봐요. 새끼 돼지 한 마리가. 새끼 돼지는 폭풍우가 뭔지 모르니까 폭풍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전혀 판단하지 않고 오물오물 맛있게 먹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피로는 현자가 되려면 이 새끼 돼지처럼 평온한 마음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가르쳤다고 해요. 제자들이 보기에 좀 답답하기도 했겠죠. 지금 폭풍우가 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스승님,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자, 폭풍 속의 피론이라는 16세기 그림입니다. 이쪽에 파란 모자를 쓴 사람이 피론이고요. 이 폭풍이 치는 이 와중에 새끼 돼지는 냠냠 먹이를 먹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이 새끼 돼지인데요. 사람들은 다 두려움에 떨고 있고, 피로는 이 돼지를 가리키면서 이 돼지처럼 내적 평안의 원리에 집중해라, 이런 가르침을 주는 장면입니다. 이 돼지도 자꾸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이거 큰 화면으로 아니고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 이런 분들은 잘 안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폭풍 속의 피론이라는 이 그림 자체 매우 유명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 그림을 검색해서 보시고 확대해서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16세기 사상가 볼테르는 이런 탄식을 했습니다. 이성이 오히려 평정을 잃게 만들고 지식이 우리의 처지를 피론의 돼지보다 못하게 만든다면 이성과 지식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즉, 이성과 지식이 우리 마음의 평온을 오히려 빼앗아가 버린다면, 그래서 피론의 돼지보다도 못한 상태가 된다면, 피론의 돼지는 마음이 평온한데 그거보다 못한 상태가 된다면 이성과 지식은 아무 쓸데없는 게 아닐까,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피론의 돼지 그러면 이게 회의주의와 관련되는 얘기군,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 그림이 걸려있는 박물관에 가시면 이 파란 모자를 쓴 인물은 피론이고, 피론이 이 새끼 돼지처럼 마음의 평정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라고 지인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죠? 네. 피론은 섣부른 판단을 내리고 두려움에 떨지 말고 판단을 다 유보해서 감각에 휘둘리지 않으며 혼란에서 벗어나는 게 유익하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뭐 막 걱정을 하고 불안에 떤다고 해서 폭풍우가 가라앉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대부분의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걱정일 때가 많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걱정이거나 아직 닥쳐오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 그런 게 많죠. 지금 닥친 일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를 그냥 생각하면 되지, 불안이나 두려움에 떨 필요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피론의 말이 맞지 않나. 그래서 일체 판단을 유보하여 감각에 휘둘리지 마라. 그러면 아타락시아가 찾아온다. 우리가 얘기했던 스토아 학파, 그리고 에피쿠로스 학파, 그리고 회의주의 모두 다 아타락시아를 추구합니다. 이 시대의 시대 정신, 즉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적 시대 정신은 모두 아타락시아를 추구하는 데 있었습니다. 마음의 평안, 그리고 행복이죠. 판단 유보 혹은 판단 중지를 하면 잘못된 판단을 하는 오류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아타락시아에 데려다주고 마침내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이게 피론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피론의 이야기를 끝내고요. 아카데미아의 회의주의의 탄생, 요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피론 학파는 피론 다음에 티몬까지 하고 맥이 끊어졌다가 다시 회의주의가 어디서 불타오르게 되느냐, 바로 플라톤이 세웠던 아카데미아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플라톤은 왜 철학을 했던 사람입니까? 당시에 회의주의와 상대주의에 젖어있던 소피스트들에 반대하며 나섰던 사람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고요. 그 플라톤이 세운 교육기관, 연구 공동체가 바로 아카데미아입니다. 즉 플라톤은 회의주의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이에요. 참된 진리가 있다,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회의주의와 거리가 먼 사람이죠. 그런데 이 플라톤이 세웠던 아카데미아가 헬레니즘 시대에 와서는 회의주의가 꽃피는 그런 장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이 아카데미아를 회의주의의 본거지로 변모시킨 인물이 있으니 이 사람은 누구냐? 아르케실라우스입니다. 기원전 4세기 말에 태어나서 기원전 3세기에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소아시아의 피탄의 출신. 아테네에 와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후계자에게서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아카데미아로 옮겨가서 나중에 아카데미의 수장이 되는 인물입니다.
아카데미아의 수장이 된 아르케실라우스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플라톤과 소크라테스의 전통을 자기가 이어가는 것. 이게 자기의 삶의 목표이고 자기가 학문을 하는 목적인 사람입니다. 아르케실라우스가 보기에 소크라테스는 가짜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에 소피스트들이 많이 활동하던 시대죠. 그 소피스트들의 주장의 근거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진리를 위해 싸운 투사였습니다. 자, 이때 방점은 어디 있냐면 진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비판적 검토에 있었습니다. 비판적으로 모든 것을 검토하자. 이게 우리 소크라테스의 스승님의 주장이다. 우리도 그걸 이어가자. 참된 진리는 분명히 있어. 그걸 찾자. 이거보다 비판적 검토라는 소크라테스의 방법에 더욱 무게를 실었던 사람이 아르케실라우스입니다. 아르케실라우스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독단적인 모든 주장을 다 배격하고 비판적 자세로 탐구를 이어갔던 사람이다. 그래서 진정한 스캡시스를 한 사람이다. 진정한 회의주의자이고 우리 아카데미아는 그 전통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얘기를 좀 훌쩍 건너뛰어서 100년 후 키레네 출신 카르네아데스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이 사람도 아카데미아의 수장이 되었던 사람이고 회의주의를 한 단계 강화한 인물입니다. 이 카르네아데스가 로마에 가서 연설을 한 것이 유명한데요. 카르네아데스 얼굴 한번 보고 가실까요? 이렇게 생겼네요. 토마스 스탠리의 철학의 역사에 합화로 들어있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네. 이 카르네아데스는요, 인식론에만 회의주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신학, 윤리학에까지 회의주의를 적용했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로마 강연이 있습니다. 기원전 156년 외교 사절 자격으로 로마에 가가지고 이틀에 걸쳐서 강연을 합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학문적으로는 아테네에 좀 밀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학문의 성지인 아카데미아에서 그것도 학장인 사람이 와서 강연을 한다니까 우리 한번 강연 들으러 가보자 하고 유명하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강연을 들었습니다. 주제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이었습니다. 첫날 강의에서 카르네아데스는 정의의 원리가 이상국가의 덕목으로 필수적이다.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논증을 합니다. 둘째 날 강연에서는 자기가 전날 강연한 내용을 하나하나 비판을 하고 끝내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했어요. 자, 사람들이 이상을 했겠죠. 어저께 한 말이랑 왜 이렇게 오늘은 전혀 다른 반대말을 하는 것이지? 강연의 목적은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정의론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카르네아데스 자신의 회의주의 이론을 설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어떤 주장이든 논증할 수 있고 그것과 똑같이 반대되는 주장도 논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논증도 참을 보장할 수가 없고 참된 지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에 그가 강연을 통해 입증한 것은 자신의 회의주의 이론이었습니다. 아카데미아 회의주의의 역사는 논쟁의 역사이기도 한데요. 참된 지식은 가능한가? 여기에 대한 논쟁의 역사입니다. 아카데미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뛰쳐나가서 다른 학파를 설립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토아 학파이기도 하죠. 이렇게 해서 뭐랄까 각축을 벌이게 됩니다. 네가 맞아. 내가 진짜야. 아니 내가 진짜야.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러한 제자들의 논쟁이 약 200년간 이어지는 것이 아카데미아 학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아카데미아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건이 스토아 학파의 탄생이었죠. 아카데미아에서 공부하다가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하고 나가서 자기가 스토아 학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정통 계승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카데미아에서 어이가 없겠죠. 자기네가 플라톤이 세운 아카데미아인데 거기서 반발하고 나간 사람이 내가 플라톤의 정통 계승자요 하니까 아카데미아 사람들이 저 사람 뭐래 이러면서 반발을 하고 논쟁이 격화됩니다. 스토아학파의 제노는 참되고 확실한 지식이 가능하다. 덕은 알미고 알매 정통한 스토아적 현자가 이상적인 삶의 모델이다. 우리는 그것을 본받아야 한다. 그 현자의 표본이 누구냐? 소크라테스 선생님이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플라톤이 세운 학교가 아카데미아고 플라톤을 계승한다고 자부해온 것이 아카데미아인데 그것을 벗어나서 나간 사람이 내가 플라톤의 진짜 계승자요 이렇게 말하니까 아르케실라우스는 제논을 엉터리 철학이다 이렇게 몰아붙입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정신의 핵심은 비판적 태도입니다. 모든 것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태도.
이거를 스토아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제논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이어져 가는 이 논쟁, 세대를 이어가면서 200년이나 계속되게 되는데요. 이 논쟁은 굉장히 길고 재미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요. 제 책에 보면 좀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으니까 간략하진 않고 약간 길게 나옵니다. 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는 이 스토아 학파와 아카데미 회의주의 학파가 서로의 논쟁을 이어가다 보니까 서로의 주장이 거의 비슷해져 버리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역사예요. 회의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행위는 어떻게 가능한가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필론처럼 모든 일의 판단을 유보하면 모든 행동도 하지 못할 것이다. 배고프다는 인상에 관해서 나는 밥을 먹어야 해 라는 판단을 안 한다면 도대체 밥을 먹을지 말지 어떻게 결정을 하겠느냐. 판단을 다 유보하게 되면 무슨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 선거를 누구를 할지 판단을 계속 유보하면 선거를 하러 안 가게 되겠죠. 그러면 아무도 안 가면 대통령을 뽑을 수가 없겠죠. 예, 그러면 안 되죠. 어떠한 행동도 못하는 거가 되는 거죠. 판단을 다 유보하면 아무런 행동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윤리적 문제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게 됩니다. 이 문제가 행동 불가 논쟁, 프락시스 논쟁, 프락시스가 행동이죠. 행동을 못하게 됨에 관련된 논증입니다. 필론의 일화에도 나오듯이 회의주의자들은 닥쳐오는 위험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판단 유보만 외친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게 스토아의 주장입니다. 아르케실라우스는 무슨 소리냐? 판단 유보해도 행동이 가능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토아에서는 인상, 동의, 욕구가 필요하고요. 그렇게 세 가지가 모여야 행동을 하게 된다. 이런데 동의가 판단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너희는 동의도 안 하고 판단도 안 하니 행동을 어떻게 하니? 이게 스토아 학파의 주장입니다. 아르케실라우스는 무슨 소리야? 동의나 판단 필요 없어. 얼마든지 행동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 약을 먹고 싶어. 이게 욕구 또는 충동입니다. 인상, 마침 내 앞에 약이 놓여 있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줄 거야. 이게 이성적 동의죠. 이게 세 가지가 모여야 행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스토아 학파는 동의 혹은 판단이 행동을 촉발하는 가장 결정적 요인이라고 하는 반면에 아르케실라우스는 동의 필요 없어. 판단 같은 거 유보해도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충동과 인상만 있으면 행동하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회의주의에서는. 목마른 사람은 별로 판단할 필요 없이 그냥 물을 마십니다. 졸린 사람은 내가 가서 자면 건강해질 거야. 이런 판단 필요 없이 그냥 가서 잡니다. 동의나 판단은 행위에 꼭 필요한 건 아니다. 판단을 유보하더라도 충동과 인상만으로 행동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어. 이게 아르케실라우스 그리고 아카데미아 학파 회의주의의 주장입니다. 판단 유보를 해도 행동은 가능하다. 이게 아프락시스를 해결하는 해법이었던 것이죠. 아이네시데모스는 신필론주의로 불립니다. 이 사람도 아카데미아를 휙 뛰쳐나간 사람이에요. 아카데미가 회의주의의 순수성을 상실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뛰쳐나갔어요. 아카데미아를 떠나서 자기의 학파를 세운 인물이 여럿 있다고 했는데 아이네시데모스도 그런 사람입니다. 회의주의를 그 원초적인 형태에서 재건한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필론의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체계를 구상합니다. 그를 신필론주의의 창시자 이렇게 부릅니다. 뉴 필로니즘이겠죠. 고대 그리스 회의주의 세 번째 형태인데요. 고르기아스, 그리고 필론, 그 다음에 아이네시데모스 이렇게 세 사람을 꼽습니다. 이 사람이 필론의 담론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내용이 다른 데 통해서 일부 전해지고 있습니다. 판단 유보를 하면 마음의 평온함을 얻게 되고 그래서 아타락시에 이른다 라는 가르침을 살려내는 것이죠. 아이네시데모스의 성과 중에서 유명한 것은 판단을 유보하는 10가지 방법 이런 게 있습니다. 이 10가지 방법이 꼬치꼬치 무엇인지 여기서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어쨌든 이것은 어떻게 해서 판단을 유보할 수 있나 이거를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이 방법을 따라가게 되면요. 판단을 유보하기가 쉬워진대요. 왜 그리고 이 방법을 따라야 하는지도 나옵니다. 감각적 지각이 왜 불확실한지를 알려주는 것들이에요. 이 10가지가. 회의주의자가 판단 유보를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방법이 이 아이네시데모스의 10가지 방법입니다. 아이네시데모스 이후 헬레니즘의 철학은 특별히 뭔가 내용이 진행되는 것은 별로 없었고 새로운 것이 등장하는 것도 별로 없었고요. 기존의 이론들을 이렇게 음미하고 따져보는 수준에서 지적 활동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거기서 논쟁은 서로 왔다 갔다
철학의 일종의 정체기에 접어들었다. 나올 만한 얘기가 아마 다 나왔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철학의 정체기가 시작이 되었다가 2세기 후반에 엠피리쿠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엠피리쿠스라는 사람은요, 회의주의의 이론을 집약한 저술가입니다. 필론주의 개요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의사이면서 철학자이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책, 주석서, 해설서 이런 것도 썼습니다. 필론주의 개요에서는 회의주의 이론과 역사를 정리했는데요, 회의주의에 대한 저서 중에 온전하게 전해지는 책 중에서는 거의 이게 유일하지 않나,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이 책은 필론의 이론을 주로 소개하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자기 의견도 조금씩 첨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섹스투스 엠피리쿠스가 첨가한 회의주의에 관련된 이론 하나 보시면요, 회의주의자의 언어 표현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회의주의자도 독단주의자가 그 회의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일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뭐 스토아 학파라든지 플라톤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처럼 이 꽃은 분홍빛이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판단 유보를 하지 않고요, 만약에 분홍색 코스모스를 보면 이 꽃은 분홍색이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회의주의자는 이 말을 판단을 그렇게 내려서 하는 것, 이건 분홍색이야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자신의 심리적 상태를 보고하는 것일 뿐이다. 이게 엠피리쿠스의 견해입니다. 즉, 내가 받은 인상에 따르면, 내 시야에 들어온 인상에 따르면 이 꽃은 분홍빛으로 보여 라는 사실을 간단히 말해서 이 꽃은 분홍색이야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회의주의자의 말은 사물에 관한 확언도 아니고요, 믿음도 아니고요, 확신에 찬 판단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의 표출, 나는 지금 기분이 좋아, 나의 눈에 들어온 이 꽃의 빛깔이 분홍빛으로 나에게 느껴졌어 라는 그런 보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꽃은 분홍색이라는, 내 눈에는 이 꽃이 분홍색으로 보이네 라고 하는 감각, 지각의 어떤 보고, 심리적 보고일 뿐이다. 역시 판단은, 그럼 이 꽃이 진짜 분홍이야 아니야 라는 것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겁니다. 판단을 유보한다는 것이죠. 판단을 유보함으로써 마음의 평온을 얻어야 한다. 이게 필론의 주장이었고요, 엠피리쿠스는 철저히 그것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철저한 필론의 후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은 고대 그리스 화가 아펠레스입니다. 아펠레스는 아테네 학당에도 등장을 합니다. 어디에 숨어 계시느냐 하면 요 까만 벨의 모습을 쓴 사람, 이 사람이 아펠레스입니다. 여기 다 유명한 인물들을 그린 거죠.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누구냐 하면 라파엘로 산치오라는 화가입니다. 이 화가가 이 아펠레스도 그려 넣었어요. 왜? 자기가 존경하는 유명한 화가이니까 그려 넣었습니다. 여기 좀 확대를 한 것이 여기입니다. 다른 그림들과 좀 다르게 여러분과 눈을 마주치고 있죠. 이 그림을 보는 감상자와 눈을 마주치는 인물이 이 왼쪽에도 한 사람 더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이 그림을 감상하는 사람과 시선을 마주치는 인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아펠레스가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이 그림은요, 연인 캄파스페를 아펠레스에게 소개하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입니다. 여기 투구를 쓴 사람이 알렉산드로스 대왕, 손을 잡고 있는 이 여자는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연인인 아름다운 여인 캄파스페입니다. 이 캄파스페를 알렉산드로스가 화가 아펠레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때? 내 여자친구 너무 예쁘지 않아? 내 여자친구를 모델로 해서 아프로디테를 한번 그려보지 않겠나? 이렇게 소개를 했다고 해요. 이 여인을 모델로 해서 아펠레스가 아프로디테를 그리기도 하고 조각품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되게 예뻤나 봅니다. 실제로도 예쁘고 뭐 알렉산드로스 눈에 더 예쁘게 보였겠죠. 그래서 많은 화가들이 이 아펠레스 모습을 이렇게 화폭에 남겼는데요. 이건 18세기의 그림입니다. 가에타노 간돌피의 그림. 네. 이것도 역시 이 사람은 알렉산드로스, 그리고 알렉산드로스의 연인 캄파스페입니다. 캄파스페를 그리고 있는 이 사람은 화가 아펠레스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고대 그리스 화가 아펠레스, 이 사람의 얽힌 일화를 엠피리쿠스가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필론주의의 개요라는 책에서.
이야기로 들려드리자면 아펠레스는 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 그림을 그리는데 말이 막 달리다가 보면 입가에 거품을 좀 물게 되는 모양이에요. 제가 말이 막 세게 달리는 장면을 직접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입가에 거품을 실감나게 그리려고 했답니다. 아펠레스가. 그런데 아무리 해도 그 거품이 자기 마음먹은 대로 그럴듯하게 묘사가 잘 안 돼서 그렸다 지우고 고치고 그렸다 지우고 고치고를 수십 번 반복했는데도 잘 안 됐던 겁니다. 그렇게 유명한 거장이었던 아펠레스도 그게 잘 안 되니까 안 되나 봐 하고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짜증도 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속상한 나머지 거품 그리기를 중단하고 포기해버립니다. 이 부분 그림 망쳤어. 물감을 씻는 스펀지를 그림에다 휙 던집니다. 그림에 스펀지가 탁 맞고 툭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스펀지가 닿은 자국이 말의 거품과도 같은 자국을 남겼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섹스투스 엠피리쿠스가. 자, 이와 마찬가지로 회의주의자도 보이는 것들과 생각되는 것들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여 마음의 평온을 얻고자 하였지만 잘 안 돼서 그래서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즉 아펠레스가 말의 거품을 그리고자 하였는데 잘 안 돼서 거품 그리기를 유보했습니다. 그 순간 말거품이 잘 그려진 것처럼 예기치 않게도 마음의 평안이 회의주의자에게 생겨났던 것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즉 독단적 믿음, 참이라고 판단하려는 마음을 버리면 뭐가 참인지 계속 찾아 헤매면 사람에게 아타락시아가 안 옵니다. 무엇이 참인지를 판단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판단을 유보했던 그 순간 아타락시아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 일화를 아펠레스가 거품을 그리려다가 포기했더니 거품이 그려졌다는 것처럼 그 일화를 끌어와서 엠피리쿠스가 판단을 유보하면 마음의 평온이 뒤따른다는 것을 이 일화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것은 이 라파엘로 산치오입니다. 자화상이에요. 이 라파엘로 산치오가 그린 아펠레스의 모습입니다. 아펠레스를 그리면서 자기 얼굴을 모델로 삼아서 그렸다고 해요. 나도 저런 아펠레스처럼 훌륭한 화가가 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지난번에 플라톤의 모델은 자기가 존경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모델로 했다고 했죠. 그것처럼 이 아펠레스 고대의 전설적인 화가 아펠레스의 모델은 자기 자신을 그려 넣었다는 것입니다.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라파엘로 산치오의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세상 친절한 철학사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 강의의 도입부에 여러분들에게 라파엘로 산치오 얘기를 하면서 시작했어요. 라파엘로 산치오가 교황의 집무실을 꾸미면서 거기에 방에다가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을 그렸고 거기에 누구누구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강의를 시작을 열었었는데요. 그게 2강에 나왔었는데요. 이 라파엘로 산치오가 그렸던 인물 아펠레스, 이 아펠레스 이야기로 섹스투스 엠피리쿠스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아카데미아 회의주의의 모습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산치오는 우리의 여정을 거의 다 함께 해주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라파엘로 산치오의 자화상 모습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세상 친절한 철학사 수업 제8강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을 살펴보았습니다.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에서는 첫 번째 스토아 철학, 두 번째 에피쿠로스 철학, 그 다음에 피론과 아카데미 회의주의의 철학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세 가지를 다 관통하는 것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이너 피스, 아타락시아입니다. 셋 다 어떻게 해서 아타락시아에 이를 수 있는가는 조금씩 방법이 달랐지만 스토아 학파는 아파테이아를 실천해서 또 에피쿠로스는 최소한의 만족을 통해서 아카데미아와 피로는 판단 중지를 통해서 거기에 이를 수 있다. 그렇지만 셋 다 공통되게 추구한 것은 내면의 행복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외면으로부터 바깥으로부터 시선을 자기 안으로 돌려서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의 평정을 회복할 수 있는지에 집중했던 시기였고요. 아주 많은 학파들이 서로 경쟁했던 시기였고 논쟁을 이어갔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1강에서부터 8강까지 철학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밀레토스의 탈레스에서 시작해서 헬레니즘에 이르기까지의 한 800년에 이르는 동안의 고대 그리스의 철학의 역사를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었는데요. 또 지루하실 수도 있었을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같이 이야기 나누어 주시고 들어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곳에서 다른 강의로 여러분과 만나 뵐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 고대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8강의 시간들 모두 감사하고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